예, 민주당이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0대 여성과학자 조동현 교수 영입을 시작으로 어제는 2030 세대 청년과학 인재 4명을 추가 영입했고요. 오늘은 김영희 전 MBC 부사장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무 거부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오늘 함께할 텐데요.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네요. 최근까지 이제 3번째 영입이 될 텐데요.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30대 조동현 교수 영입을 먼저 했고 어제는 이제 2030 청년과학자들 4분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영입은 김영희 전 MBC 부사장의 영입인데 예, 어떻게 평가를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한 3주 정도 전만 해도요. 예. 대부분 저희가 이제 원팀 구성을 하면서 선대위 자체가 좀 무겁다. 그래서 당 내외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답다. 이재명 후보가 추진력, 실행력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약속을 하면은 그거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방식답게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예. 어떤 경제 민생 그리고 몸을 가볍게 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한 3주 동안 계속 인재 영입과 당의 선대위의 혁신과 변화, 쇄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예. 그래서 일단 보면은 조동현 위원장님, 그다음에 청년 사인, 그리고 오늘 김영희 부사장 예. 영입 자체가 보면 이 자체가 지금 약속한 대로 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있어서의 경제 민생의 어떤 청년,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당이 새롭게 예.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후보의 새로운 이미지 자체를 인재 영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예. 알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인재 영입이 계속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좀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듣고 있지 않냐. 예.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뭘까 그 인재 영입이라는 건 결국엔 이 사람을 어떤 선대위로 영입을 해서 노리는 일종의 목적이랄까요? 일종의 뭐 어떤 배경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 몇몇마다요. 조동현 교수나 이제 청년 세대 과학자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어떤 배경 분석들이 언론을 통해 있어 왔는데 김영희 전 MBC 부사장, 그러니까 전직 스타급 PD이기 때문에 이분을 영입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영입을 했는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주신다면 어떤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김영희 PD 같은 분은 이제 나는 가수다. 예. 그걸로 되게 이제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고 워낙 기획력이나 컨텐츠 생산 능력은 뭐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홍보소통본부장으로 오늘 이제 선대에서 임명이 되셨고요. 예, 예. 그래서 그 홍보소통 분야에 있어서의 총책임자로 모셨고 이분께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영입을 좀 타진을 하다가 예. 최근에 불발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예. 부사장님 모셔서 네. 저희 홍보소통과 예. 전반적으로 이런 저희 이재명 후보를 도와서 예. 한번 새로운 대한민국에 힘을 좀 모아달라 해서 송영길 대표께서도 가셔가지고 상고 처리하시고 예. 또 계속 후보께서도 연락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김영희 PD께서 뜻을 같이 해서 함께 해주시기로 했는데 예.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영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 좀 상대방에 생각이 대한 듭니다. 걱정까지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김영희 본부장에 대한 영입 배경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지금 말씀 서영주 대변인께서 주신 대로 이제 사실 타진은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이 김영희 부사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분명히 남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전 MBC 콘텐츠 부문 예. 부사장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홍보 미디어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인데 원래 이제 윤석열 캠프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논의가 됐고 본인도 수락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5일 날 본부장급 인선 발표할 때 예. 홍보 미디어 본부장을 이준석 대표가 겸임하는 바람에 예. 사실상 누락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가는 동안 사실상 놓친 건데요. 예. 본인의 정권 교체 의지가 워낙 강해서
당에서는 민주당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다는 뒷얘기가 나와요. 예, 예. 어찌됐든 제안을 하고 수락을 했는데 뜸을 들여서 놓쳤다는 것은 당의 실책이죠. 예. 아쉬운 부분이 남는 것이고요. 예. 어떤 경우든지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선은 이렇게 고여 있는 물이 아니거든요. 계속 출렁거리고 뭐 흐르는 물과 같은데 이건 좀 뼈아픈 예. 부분이라고 뭐 봅니다. 물론 이제 본부장급이 당대표를 앞서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만 네, 마치 내정된 것처럼 보도가 됐다가 네, 네. 이준석 대표가 홍보본부장이 되는 바람에 네, 요즘 네. 또 패싱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김영희 패싱을 본의 아니게 해서 민주당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평가를 따를 수 있겠는데. 패싱이라기보다는 선대위에는 뭐 다양한 직책을 뭐 고려하고 새로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볼 때 사후 처리가 기동성 있게 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꼭 홍보 미디어 본부장이 아니라도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줄 수가 있었을 텐데 네. 당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인재 영입에 속도전을 내고 있는 가운데 이 인재들의 일단 논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영입한 1호 국가 인재 중 한 명이죠. 이 김윤희 데이터 전문가. 영입 바로 전날에 국민의힘과 접촉을 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타진했다. 네. 이런 주장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뭐 사실이겠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 김윤희 씨 30대 그 데이터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따져보면 본인의 30대 청년 채널에서의 소통 구조를 어디가 나를 더 알아줄 것인가.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줄 것인가. 지금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의 지금 소통을 저희 이제 캠프에서는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그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실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그릇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김윤희 씨는 선택을 한 것이지. 그런데 선택을 해서 저희 당에 온 것이 대단히 무슨 잘못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좀 아쉬웠던 건 어제 자리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김윤희 씨를 보고. 그거는 청년층에 대한 모독이고 김윤희 씨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면 본인들한테 오면 자리 사냥꾼이 아니고 예. 우리한테 오면 자리 사냥꾼이고 그러게 해서 그분에 대한 폄훼를 하는 부분에 대단히 아쉽고 예. 결국에는 충분히 이제 김윤희 씨의 선택이었다. 선택을 가지고 어떤 영입 인재를 흠집내기 위한 그런 좀 표현들은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김윤희 씨에 대한 선택을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입장이신데요. 어떠십니까? 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정당을 선택하고 후보를 선택하는 걸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계속 말을 붙이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젊은 인재가 젊지 않은 행보를 하는 걸 보면 좀 안타깝죠. 선배 세대로서. 그러니까 출발부터 이렇게 기스가 나면 나중에 이게 이제 본인이 정치적 선택을 하고 행보를 할 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은 마켓에서 물건을 고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본인의 정치적 지향점이라든가 정체성이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행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저렇게 선택을 바꾸는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 분명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본인이 한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준해서 국민 앞에서 정치 행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점은 경각심을 가지고 본인이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논란이 되는 지점도 저희가 짚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이제 평가들은 두 분께 동시에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이제 논란은 브로치 논란입니다. 이거 이제 김병준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조동연 상임위원장을 두고 나서 전투복 위에 예쁜 브로치 같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브로치는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해명을 내놓긴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좀 이제 방송이니까 예, 대단히 적절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표현해야 될 것 같고요. 대다수 여성들은 어제 이제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분노에 가까운.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인가요? 이수정 그 위원장도 예, 국민의 그 선대위에 있는 이수정 교수께서도 예, 예. 여성을 물건에 비유하는 건 적절치 않았다. 근데 김병준 위원장의 두 가지 아주 실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성에 대한 외모 평가와 여성을 브로치라는 물건의 평가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해명 과정에서 브로치는 남자도 한다라는 그냥 차라리 사과를 하시는 게 낫지 어떻게 브로치도 남자 하니까
내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 뭐 과해서 가지 말아라. 그리고 본인은 페미니스트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여성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된 걸 모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예. 제가 봐서는 이게 여성계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도 김병준 위원장께서는 할 말이 없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다.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어제처럼 그렇게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예. 명백하게 여성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예. 이 윤석열 캠프에서도 여성 인식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판단들을 국민한테 알려야 될 책임이 있다. 저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조청래 부원장께서는 이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요? 또 그리고 뭐 이제 당의 같은 이제는 선대위원장이라고 해도 될 이수정 교수께서도 그 인식에 대해서 그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급만 번지를 하게 간다. 혹은 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영입쇼에 활용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내용 용어 자체는 저도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정제된 언어로서 지적을 하면 될 뿐인데 예. 굳이 부러치니 뭐 가슴에 전투복에 단 부러치 이런 표현들은 사실 적절한 표현은 아니거든요. 당내외를 불문하고 적절하지 않은 건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예. 다만 이제 어제 언론에서 조동현 상임선대위원장이 전 남편과 결혼 중에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걸맞는 공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지만 뭐 어찌됐든 본인의 결혼관이고 본인의 뭐 혼외자 문제 이런 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예. 뭐 굳이 드러내놓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논란이 계속되는 건 자격 논란이 계속되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붙여서 아마도 영입쇼의 소재 정도로 예. 활용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적절하진 이제 않다고 비유는 봅니다. 적절하지 않았다는 네, 네. 말씀이신 거고. 네. 사실 각 캠프에서 이렇게 인재를 영입하는 이유가 뭐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든지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들 왜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까? 인재 영입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조동현 위원장 부분의 사생활 문제를 좀 거론한 거를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해도 너무하다. 저희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원래 인사청문회라는 게 장관 이런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그 사람의 검증이 장관으로서 적절한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주가 되고 예.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아예 부적절한 어떤 가족과 관계된 부패 비리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의 사생활인 부분까지 드러내서 그 말하자면 메신저를 흔들려는 그런 태도거든요. 예. 인재 영입이 될 때마다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계속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제 조동현 위원장 부분은 지극히 사생활적인 문제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본인의 입으로 오늘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하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지만 예. 사생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고 너무 과도하게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재 영입의 어떤 기준을 국민들의 눈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예. 행위들을 하시는 건 좀 적절치 않고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좀 다른 차원의 물론 이제 그 조청래 부원장께도 드릴 텐데 좀 다른 차원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대선 기간이 되면 새로운 인재 영입에 대한 어떤 경쟁들을 정당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재 영입이라는 것이 뭐랄까요? 예전 시대의 정치 이게 이제 예전 시대라고 하면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대의 정치와 뭐 이제 8, 90년대의 정치를 비교해 본다면 그때보다 지금 인재 구하기가 더 어렵다. 이제 인재 구인이나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의 영입이 어려운 걸까요? 아니면 신진 세력을 영입하는 게 어려운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시대적 상황하고 정당 구조의 두 가지 문제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예. 이제 지금 2021세기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전환기적인 뭐 패러다임이나 산업 구조나 국민들의 생활 양식이나 이게 마인드까지 싹 변하는 시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맞는 젊고 참신한 인재 그러면서
미래를 상징하고 전문 영역에 종사하는 인재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혹은 뭐 문화적 상징성이 있다든가 예. 정당의 미래를 보여줄 인재를 찾는 것도 어렵죠. 우리 사회 전체에 그분들이 극소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선거 때만 되면 그분들이 대상이 집중적으로 압축적으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가 젊은 세력을 키우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안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가 유럽의 정치 제도를 보면 학생 시절부터 인재 육성에 소년기부터 한 해서 측면이 정당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건전한 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예. 독일도 그렇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다 단절되어 있고 정당이 기성 중진 정치인에 의해서 쥐락펴락하다 보니까 예. 젊은 인재를 나이에 맞게 영입을 해서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을 안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를 가지는 못하고 선거 때마다 인위적으로 교체가 되는 예. 벼락치기로 인재를 모집하는 이런 구조가 안착이 되다 보니까 예. 막상 영입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논란이 있고 잡음이 있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대 정신에 맞게 예, 정당이 열린 구조를 지향하고 연령층에 맞는 정치의 뜻을 둔 연령층에 맞는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성장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구조를 안착시켜야 된다 이렇게 예. 봅니다. 모든 공당과 모든 정당의 숙제가 네, 네. 앞으로 돼야 되지 여야를 않을까. 불문하고요. 예, 예, 좋습니다. 그 얘기까지 들었고요. 이제 후보들에게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저희 연합뉴스 TV와의 특집 대담에서 국토보유세와 관련해서 유보할 가능성을 일단 언급을 했는데요. 그 발언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국민의 부담이 되는 정책은 네. 국민들 합의가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 합의 없이 부담을 늘리면 정권을 내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동의하면 하고 동의 안 하면 안 한다. 저는 네. 그 점은 명확하죠.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국토 보유세 유보 가능성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그렇고 철회하는 일부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유연성이냐 아니면 무책임한 것이냐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이제 잦아지면 뭐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무책임하다. 하지만 지금 국토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으로 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을 원하지 않는 부분을 계속 추진하면 정권을 내놔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듯이 이제는 예전처럼 독선적이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정해서 이게 좋다. 네. 국민들한테 이거 밀어붙여서 계몽하는 형식의 정책이 아니라 네.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소통하는 수준에서의 유연성 그리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고 실생활에서 이 국민들이 반발을 한다는 건 실생활과 맞지 않은 정책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과 소통해서 실용주의 노선을 저는 가겠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야기신 것 같고요. 예, 예.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도 연합뉴스 TV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명칭 변경을 좀 하자. 뭐 예. 토지 배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이라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좀 오해를 하는데 이 세금이 아니라 특정 토지를 가진 공공 개념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거기에서 나온 이득을 90%나 95%의 국민들한테 어떤 이득을 배당하는 형식의 것을 간다. 예. 그런 걸 충분히 국민들한테 세금의 형태가 아니라 그런 형태를 설명한 이후에 국민들께서 대다수가 받아들이시면 진행할 것이고 안 되면은 또 이제 유보해서 다른 방식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라서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경제 민생을 대통령이 되겠다고 주장하시는 차원에서 네. 실용주의적인 그리고 대단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입장을 보여주신 것 같다. 예.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도 같은 유사한 그런 논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 52시간 제도 철폐 관련해서 논란이니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정 부분 말바꾸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윤 후보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철회 논란하고 윤 후보의 주 52시간 노동 부분을
균형 잡기식으로 끼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지금 말 바꾸기는 뭐 제가 볼 때는 실용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국민재난지원금 문제도 그랬죠. 지금 국토보유세 문제도 그렇죠. 그다음에 경선 전에는 분배를 계속 얘기하다 요새 성장으로 다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도 번복했죠.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도 가는 장소마다 다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민주당이 정책 기조로서 받아들여서 바꾸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예.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소상공인에게 대통령 되면 50조 지원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지금 당장 하자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같은 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그럴 여력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하겠다 그랬는데 최근에 법사위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 특검 법안 누락시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가의 기본 정책이나 틀을 바꿀 수 있는 주요 정책을 던지면서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이거는 정말 그럼 그 정책을 신중하지 못하게 기분대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주 52시간 얘기한 거는 철폐하겠다 얘기한 거는 사실 최저임금제하고 주 52시간 문제는 이재명 정부 4년 내내 현장의 비판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용어 중에 철폐하겠다라는 이게 예. 이제 좀 너무 단호하다. 예. 현장 목소리를 수용해서 개선해야 된다라는 걸 바꾼 것이고요. 그 내용도 보면 탄력근무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주 52시간으로 하되 그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하자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두 개를 등가치로 놓고서 철회 논란으로 보는 건 맞지 않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알겠습니다. 뭐 그럼 두 분이 한마디만 짧게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하면 주 52시간 이 문제는 이게 이제 떠오르는 게 주 120시간 노동하고 이게 일맥상통하거든요. 52시간을 잘 3개월, 6개월 나눠서 쓰자 이건데 최저임금은 헌법에 보장된 부분이에요. 최저임금제. 근데 52시간을 유연하게 영세기업들이 뭐 120시간을 바짝 시키고 시기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이거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존중, 노동 가치가 전혀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30초 드릴까요? 한 말 더 드려도 말씀하십시오. 되나요? 예. 탄력 근무제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6개월로 늘려달라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건데요. 윤석열 후보가 오늘 어제 그것에 대한 보완 설명을 하면서 주 52시간의 적용 기간을 늘리는 문제를 포함한 얘기다. 철폐란 용어에 그 말이 들어가 있다고 충분히 해명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차라리 탄력 근로자라고 하시지 왜 주 52시간제 그다음에 최저임금제를 건드려서 노동자들이 듣기로는 적게 받고 죽어라 이래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셔서 해야 안 그러면 준비 안 된 주 후보로 찍힐 수 52시간의 있다. 문제가 사실은 그런 우려의 노동현 말씀. 현장에 있는 분들의 예. 임금이나 급여 체계를 떨어뜨리니까 그런 고민이 반영됐다고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해석을 하시고 계시다는 정도로 시청자 여러분께 평가에 맡기고요. 저희 사실은 이 주제를 제일 준비를 많이 한 주제이긴 한데 아마 두 분께서도 예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 물음표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요. 부산 장제원 의원 지역구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뭐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 무력 시위 아니냐 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부원장께 먼저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이 대표의 속마음은 어떤 걸까요? 약간 곤란하네요. 예, 그런데 예. 어쨌든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는 말과 행보, 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무 거부를 하면서 찾아간 곳이 특정한 장소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점은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예. 언론에서는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준석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노원구에 이준석 대표 사무실을 찾아간 것에 대해서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예. 또 어떤 언론은 윤석열 후보 곁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장제원 의원이 예. 떠났으면 지역구를 지켜라. 예. 그런 메시지로 얘기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그 두 해석 다 일리가 있다고 다목적 포석이란 말씀이시죠? 예, 있다고 보고요. 예. 국민들은 이준석 대표의 자명에 대해서 좀 그 속내를 짐작하면서 좀 불편한 그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내 분열로 가는 걸로 보이니까. 예.
근데 본인은 정작 장제원 의원 사무실에 가서 당직자들하고 환하게 웃는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 자체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을 이끄는 지도자답게 빨리 상황 수습에 나서야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뭐 이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서영주 대변인께는 이제 남의 당 얘기를 평가를 부탁드려야 되긴 하는데 예. 일단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좀 저희가 먼저 전달해드리고 그 내용을 듣고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에게 무리해서 연락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기로는 뭐 본인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리하게 해서 막 연락을 하는 것보다 뭐 부산에 있다고 하니까 생각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얼마든지 지금 뭐 부산에 좀 뭐라 그럴까 좀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간 것 같은데 네, 이런 모습을 본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이 네. 국민의힘 상황은 글쎄 뭐 물론 민주당의 상황과는 뭐 전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같은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당 대표와 대선 후보가 저런 갈등 상황에서 대선 후보가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인다. 네. 어떤 상황이라고 짐작하십니까? 일단은 이준석 대표 부산행을 짧게 정리하면 예. 윤석열 후보한테 한 방 준 거다. 예, 윤석열 후보 한 방 먹은 거죠. 왜냐하면 연락 없이 깜짝으로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윤핵관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행간의 얘기들에 있어서 예. 나도 당신을 패싱 한번 해보겠다, 한번 느껴봐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행간에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윤핵관은 이제 윤석열 핵심 캠프 측 관계자를 핵심 관계자를 그걸 일컫는 말입니다. 윤핵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윤핵관들이 계속 이준석 대표를 흔들었거든요. 흔들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액션을 보이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준석 대표를 대하는 걸 보면 뭐 연락하지 않겠다, 돌아오겠지, 리프레시 중이다. 꼭 집 나간 한 20대, 30대 아들이 그냥 불만을 토로하니 언젠가는 자기 풀에 자기가 꺾여서 돌아올 거다. 예. 저는 그런 태도로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공당의 이준석 대표가 나의 여부를 떠나서 당원들이 선출하고 국민들이 선출한 선출직 대표를 아무리 후보가 돼서 공무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 존중해주고 예. 거기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아쉽고 제가 봐서는 이 갈등의 골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네, 윤석열 후보에 이렇게 리프레시하러 간 것 같다라는 발언, 많은 국민들은 리프레시하러 간 것으로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는 소극적인 대응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별거 아니다. 뭐 차차 만날 기회가 많으니까 만나서 대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대선 후보가 일정이 많이 바쁘니까 예.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헌 당규상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당무 우선권을 가졌다는 말은 당무 전반을 관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나 부담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게 전가가 되는 구조다라고 봐야 되고요. 부정적 이미지도 그렇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의 장애가 이런 상황이 장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우선 많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뭐 한가하게 볼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당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챙기고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예. 다른 사람을 시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한 일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뛰어들고 또 당내 여러 층의 인사들을 직접 포용하는 그런 큰 틀의 행보를 해야 된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직접 나서야 된다는 말씀은 네. 서영주 대변인의 말씀이나 조청래 전 부원장의 말씀이나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과연 다음 주로 선대위가 예정돼 있어서 이게 제 시간에 출발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긴 한데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